강원도 깊은 산자락, 아무도 찾지 않는 한적한 곳. 고즈넉하지만 왠지 쓸쓸한 그 집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단 거대한 요새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건축계에 살아있는 전설, 강준호 선생의 마지막 역작이라 불리는 곳, 무영의 성. 그림자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이름처럼 집은 온통 차가운 기운을 노출하고 있었고 정막만 흐르는 쓸쓸한 고택이었습니다. 그곳엔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저는 45세의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이서연입니다. 10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한나란시에 떠나보낸 후 제 삶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저는 산 사람들의 세상보단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의 곁이 더 편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 죽음은 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그저 익숙하고 담담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은 제가 만나본 그 어떤 환자보다도 죽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동시에 죽음을 갈망하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첫 만남은 예상대로 최악이었습니다. 난방을 최소화한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고 그 한가운데 놓인 차가운 가죽 소파에 72세의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라는 진단명이 무색할 만큼 저를 쏘아보는 그의 눈빛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낯선 침입자에 대한 경계이자 자신의 약해진 육체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준호였습니다. 강준호는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와 쇳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보냈군. 내 비서놈이 쓸데없는 짓을 했어. 난 간병인 따위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나가시오. 서연은 동요 없이 차분하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를 기록으로 봤습니다. 지금 드시는 진통제로는 통증 조절이 불가능하실 겁니다. 밤마다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강준호는 자존심이 상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함부로 짓거리지 마.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조용히 죽겠다는데 왜 다들 귀찮게 구는 거야? 당장 꺼지란 말이야. 그는 발작적으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 하나가 제 발목을 스치고 지나갔고 흰 양말 위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의 분노와 절망, 저주 섞인 폭언을 받아내온 저에게 그의 행동은 그저 통증에 대한 극한의 공포를 감추려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였으니까요. 서연은 덤덤하게 손수건으로 발목을 지혈하며 말했습니다. 파편 다 치우고 진통제 주사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복압이 올라가서 통증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옷부터 갈아입으시죠. 서연의 건조하고 사무적인 반응에 그는 오히려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씩씩거리는 숨소리만이 넓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적막한 성에 스스로를 가둔 괴팍한 왕과 감정을 잃어버린 시녀의 불편한 동거 말이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통증이 몰려오면 그는 짐승처럼 신음을 삼키며 서재에 틀어박혀 누구의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는 날이면 그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에 붙어 서서 앙상한 겨울산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빛과 선을 조율하며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했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자신의 삶은 폐허처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았고 수염은 덥수룩했으며 눈동자는 늘 공허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맴돌며 마른 몸을 닦아내고 약을 투여하고 그가 던져버린 책들을 주워 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강준호에게 예고 없이 쇼크가 찾아왔습니다. 암성 통증이 극에 달해 호흡곤란까지 온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신속하게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주사하고 공포에 질려 허공을 허우적대는 그의 차가운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연은 침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저 보세요. 눈 뜨세요. 숨을 깊게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괜찮습니다. 이 통증은 곧 지나갈 겁니다. 제가 옆에 있습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않아요. 저 여기 있어요. 강준호는 고통 속에서 간신히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워. 그리고 너무 아파. 춥고 어두워. 살려줘.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왔다는,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았다는 건축 거장이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그저 겁먹은 나약한 인간이 되어 제 손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톱이 제 살을 파고들었지만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절박함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그날 밤 뜬 눈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밤새 그의 식은 땀을 닦아주고 떨리는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약 기운이 돌며 그는 겨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폭풍우 같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어색한 침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대하는 그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까칠하고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더 이상 물건을 던지거나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준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이 선생, 지난밤엔 내가 큰 추태를 보였군. 잊어주시오. 늙으면 추해진다더니. 서연은 죽을 가져다 놓으며 미미한 미소를 짓고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아픈 건 추태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건 아직 살고 싶다는 건강한 신호고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강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무섭지 않나? 매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만 보면서 사는 게. 서연은 잠시 행동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산다는 게 더 무서울 때가 많으니까요. 저는 이미 10년 전에 세상의 전부를 다 잃어봐서 더 잃을 것도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저처럼 혼자 남겨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 덤덤한 고백에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으로 간호사와 환자,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아닌 상처 입은 인간 대 인간으로 시선이 마주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과 회한이 읽혔습니다. 강준호는 자조적인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난 평생 완벽한 공간을 만드는데 미쳐 살았지. 사람들은 내 건물을 찬양했지만 정작 내 아내와 딸은 내가 만든 집이 숨막히는 감옥 같다며 떠나버렸어. 결국 내가 평생 공들여 지은 건 나 자신을 가두는 화려한 무덤이었던 거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깊은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성공한 건축가의 이면에 감춰진 실패한 가장의 초라한 모습. 우리는 서로 다른 모양의 상처를 가졌지만 상실이라는 거대한 공통분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동질감이 차가운 고택벽 사이에 작은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했던 겨울이 가고 산자락의 연한 초록빛 봄 기운이 돌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조금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서연은 회색빛으로 죽어있는 저택의 가운데 정원을 보며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삭막한 정원에 뭐라도 좀 심어보는 게 어떨까요? 집안에서도 보이는데 너무 회색빛이라 숨이 막혀요. 강준호는 코웃음치며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나 죽으면 돌볼 사람도 없어서 다 시들어 버릴 텐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 그냥 둬.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꼭 구경 좀 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선생님은 나와서 감독이나 하세요. 햇볕도 좀 쬐시고요. 서연은 억지로 휠체어를 끌고 그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돌무더기뿐인 황량하고 딱딱한 땅을 호미로 파내고 장터에서 사온 꽃씨와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못마땅한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그도 제가 땀을 뻘뻘 흘리며 흙투성이가 되는 모습을 보더니 슬그머니 휠체어에서 내려왔습니다. 강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거참 호미질이 그게 뭐야. 그렇게 얕게 심으면 뿌리가 다 마르지. 비켜봐. 내가 하지.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바닥에 주저앉아 직접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차가운 도면과 딱딱한 자만 만지던 그의 거친 손이 부드럽고 축축한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함께 돌을 골라내고 흙을 일구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의 창백했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고 핏기 없던 뺨에 오랜만에 붉은 혈색이 돌았습니다. 어느새 회색빛 정원은 작은 초록빛 정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우던 적막한 고택 냄새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흙 묻은 자신의 손을 한참이나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감촉을 다시 느끼는 듯 했습니다. 강준호는 어느 날 저녁 완성된 정원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선생 고맙소. 내 마지막이 이렇게 향기로울 줄은 몰랐어. 정말 아름답구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기 심은 수국이 필 때까지는 버티셔야죠. 파란색 꽃이 피면 정말 예쁠 거예요. 그가 제 손등 위에 흙이 덜 빠진 자신의 투박한 손을 조용히 겹쳤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삐걱거리며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불타오르는 젊은 날의 열정은 아니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절벽 끝에서 만난 두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고 보듬어주는 깊고 은은한 연민이자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 차이도 간호사와 환자라는 관계도 잠시 잊은 채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그 정원 한가운데 서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평화로운 정원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그의 딸이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강준호 딸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돌아가실 때가 됐나 봐요. 그렇게 잘난 척 혼자 살더니 이딴 산골짜기에 처박혀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뭐야? 딱 보니 돈 냄새 맡고 온 늙은 꽃뱀이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유원장 아직 안 고치셨죠? 딸의 독설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저는 그저 죽어가는 부자의 재산을 노리는 뻔뻔한 간병인일 뿐일 테니까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며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강준호는 노하며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당장 그 입 닥치지 못해. 내가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따위 막말을 해. 10년 동안 애비 얼굴 한번 안 보러 오더니 재산 때문에 온 거냐? 아버지, 지금 저 여자 편드는 거예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래, 틀렸다. 이 사람은 내가 버리고 간 이 늙고 병든 몸뚱이 곁을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 반려자다. 너 같은 게 함부로 입에 올릴 사람이 아니야. 반려자. 그 단어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딸에게 유산 따위는 한 푼도 없을 거라며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딸이 악을 쓰며 돌아간 후 그는 힘이 다 빠진 듯 소파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준호는 지치고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오, 서연 씨. 당신에게 이런 꼴을 보여서 정말 면목이 없소.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그날 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는 밤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해열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직감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는 것을요. 며칠 뒤 그는 진통제를 평소의 2배로 맞아가며 혼신의 힘을 다해 설계 도면 한 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저를 정원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함께 심었던 수국이 막 파란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한 아름다운 오후였습니다. 강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도면 뭉치를 건네며 서연 씨, 이건 내 생의 마지막 설계도요. 받아주시오. 이건 이 집이잖아요. 무형의 성. 그런데 내부 구조가 좀 다르네요. 벽이 많이 없어지고 따뜻해 보여요. 호스피스 병동이요. 이 차갑고 적막한 고택성을 당신처럼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마지막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오. 당신이 이곳의 원장이 되어 이곳을 온기로 채워주면 좋겠소. 이것이 내가 세상에 그리고 당신에게 남기는 마지막 속죄요. 그것은 서연에게 남기는 그의 유언이자 가장 건축가다운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은 감옥을 저를 위한 그리고 세상을 위한 치유의 공간으로 기꺼이 내어준 것입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도면을 적셨습니다. 강준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염치 없지만 노욕이라 욕해도 좋지만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소.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다 들어드릴게요. 강준호는 주머니에서 투박하지만 손때 묻은 은반지 하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환자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으로 눈 감고 싶소. 비록 며칠 못 갈 허울뿐인 자리겠지만 내 마지막 욕심을 허락해 주겠소. 서연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72세의 시한부 노인과 45세의 과부. 우리의 결혼식은 하객도
주례도 없이 우리가 함께 일군 작은 정원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예식보다 성스럽고 애틋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는 제가 선물한 수국이 만개하여 파란 물결을 이룬 정원을 바라보며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는 고통 없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의 입가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지금 저는 그가 남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무영의 성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서현 호스피스 센터라는 이름으로 삶의 마지막 소풍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차갑고 적막한 고택벽에는 초록색 담쟁이 넝쿨이 자라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환자들은 그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웃고 가족들과 마지막 추억을 만듭니다. 서연은 가끔 정원 한가운데 서서 수국을 어루만지며 그를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가장 솔직했고 가장 뜨겁게 생을 갈망했던 나의 마지막 사랑 강준호 씨를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두고 수군거릴지도 모릅니다. 늙은 부자를 홀려 유산을 가로챈 젊은 간호사라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우리가 나눈 것은 차가운 재산이 아니라 서로의 얼어붙은 영혼을 구원한 뜨거운 진심이었다는 것을요. 사랑은 죽음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치유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곳에서 매일 배웁니다. 그의 정원에서 말이죠.